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정확히 249년 전 오늘 조선의 궁궐에서 23살의 젊은 왕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입니다. 정조라는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고 역사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정조를 단순히 좋은 왕, 개혁 군주로만 알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사람은 비극 위에서 출발해 평생 칼날 위를 걸으며 끝내 시대를 완전히 바꾸지 못한 채 떠난 사람입니다. 왕이기 이전에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정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로 왕위를 이을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1762년 정조의 나이 10살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즉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 안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뒤주 안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이 사건을 이모화변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10살 아이. 그 기억이 정조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사도세자가 왜 죽었는지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개인적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린 당파 싸움에서 사도세자가 희생됐다는 시각도 있어요. 실제로 당시 조선 조정은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권력을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정조는 이 복잡한 정치판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잃은 겁니다. 더 잔인한 건 왕위를 이으려면 아버지의 죽음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현실이었어요. 영조는 정조에게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하라고 명했습니다. 죽은 백부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아 아버지와의 공식적인 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10살짜리 아이에게 내려진 명령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정조가 1776년 4월 27일 오늘 날짜에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식 날 그가 한 말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입막음을 당했던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노론 입장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개입한 당파였으니까요. 정조의 즉위 선언은 곧 나는 너희 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즉위 초반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암살 위협이 실제로 있었어요. 즉위 다음 해인 1777년에는 자객이 대전, 즉 왕의 침소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붕 위에서 자객이 발각되어 체포됐는데 이 사건을 정유역변이라고 합니다. 왕의 침실 지붕에 자객이 올라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서늘합니다. 그것도 즉위 이듬해예요. 정조는 이때부터 자신을 지킬 친위 군사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장용령입니다. 왕만을 위한 친위 부대였어요. 기존 군사 조직이 노론 등 특정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 직접 통제하는 군대를 따로 만든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경호 조직이 아니라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어요.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또 다른 핵심 기관이 규장각입니다. 원래 역대 왕들의 글과 서적을 보관하던 기관이었는데 정조가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키웠어요. 쉽게 말하면 국가연구소이자 인재양성소, 그리고 정조의 정치적 두뇌 집단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직속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조는 출신 성분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뽑았어요. 당시 조선은 신분사회였고 서울, 즉 양반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관직에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정조는 이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어요. 규장각의 검서관 제도를 만들어 서울 출신 학자들을 등용했는데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같은 인물들이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아낌을 받은 대표적인 인재였어요.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으로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수원 화성 설계도 그 중 하나였어요. 정약용은 거중기라는 도르래 장치를 고안해 화성 건설에 활용했는데 이 덕분에 공사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죽은 뒤 정약용은 천주교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18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정조의 우산이 사라지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어요. 수원 화성은 정조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어요. 정조는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려 했습니다. 군사 거점이자 상업 도시, 그리고 자신의 개혁 이상을 실험하는 공간으로요. 화성은 1794년에 착공해서 1796년에 완공됩니다. 2년 반 만에 완성한 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정약용의 거중기 같은 신기술 활용,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 그리고 체계적인 공사 관리였어요. 당시 조선에서 공사 인부에게 임금을 준다는 개념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는 부역 방식이었거든요. 화성은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조는 매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행차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을 참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화성 행차는 정치적 행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절절한 효심이 담긴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정치 철학 중 중요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노론, 소론, 남인 등 붕당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느 한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할아버지 영조도 탕평책을 썼는데 정조는 더 적극적으로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상과 달랐어요. 정치는 균형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그게 가능했던 건 정조 자신의 뛰어난 정치력과 정보력 덕분이었어요. 정조는 직접 상소를 읽고 직접 답을 쓰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요. 신하들이 걱정할 만큼 과로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8이었어요. 공식 기록은 병사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독살설이 존재합니다. 정조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자세히 기록했고 치료 방향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조의 판단과 반대되는 처방이 내려진 정황이 있어요. 당시 정치 세력과 연관이 있는 의원이 처방을 바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조가 죽은 직후 조선 정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정조의 아들 순조는 10살의 왕위에 올랐고 정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안동김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어요. 왕은 있었지만 외척이 나라를 좌우하는 구조, 정조가 평생을 바쳐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조가 남긴 기록의 양은 정말 방대합니다. 홍제전서라는 문집에만 그의 글이 수백 편 남아 있어요. 신하들과 나눈 대화도 꼼꼼히 기록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 걸 중요하게 여긴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조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기록이 풍부합니다. 그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정조라는 사람을 훨씬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오늘 4월 27일 정조가 즉위한 날입니다.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23살의 왕이 되어 48배 갑작스럽게 떠난 사람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5년의 재위기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싸웠어요. 권력과 싸우고 시대와 싸우고 아마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싸웠을 겁니다. 그가 만든 규장각과 화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그가 눈을 감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역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결국 시대가 사람을 이기는가? 정조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치열한 답 중 하나입니다.